김지수의 자는 심일, 본관은 광산이다. 옛날 신라의 왕자가 광주에 은거한 후로 자손들의 본향이 되었다. 고려 때의 12대에 걸쳐 평장사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그 고을 이름을 평장동이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광산 김씨가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씨족이 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김양민은 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검려를 지낸 김문을 낳았다. 김문은 감찰을 지낸 김철생을 낳았고, 김철생은 김국광을 낳았다. 김국광은 우의정을 지냈으며 두 개의 고문에 책봉되고 광산 부원군에 봉해졌다. 김국광의 현손 김계휘는 사헌부 대사원을 지냈으며 호는 황강이다. 김계휘는 총명하고 널리 통달하였으며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할 만한 재주가 있었다. 문성공 율곡 이인은 김계휘를 임금을 보좌할 만한 훌륭한 인재라고 칭찬하였다. 김계휘는 김장생을 낳았는데 김장생은 도학으로서 문묘에 배양되었다. 김장생의 호는 사계, 시호는 문혼이다. 김장생은 김반과 김집 두 아들을 두었다. 신독제 김집은 아버지와 함께 문묘에 배양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허주 김반은 임금의 수레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며 임금과 신하가 죽음으로써 사직을 지켜야 한다고 청하였다. 김반은 김익희를 낳았는데 독전어사로서 남한산성을 수호하였으며 화의를 반대하였다. 그의 호는 창주, 시호는 문정이며 이조 판서와 대제학을 지냈다. 김익희는 지추를 지낸 둔촌 김만증을 낳았다. 지추 김만증은 민첩하고 총명하며 옛 제도와 관례에 널리 통하였으므로 청성 부원군 김석주와 광성 부원군 김만기는 그를 신임하여 조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았다. 김만증은 이조 판서에 추중된 현령 김진망을 낳았다. 김진망은 좌찬에 추중된 김수택을 낳았다. 김수택은 첨추를 지낸 김상경을 낳았는데 김상경은 장자인 김희가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의정에 추중되었다. 여기까지가 김지수의 5대조 이상의 계보이다. 김지수의 고조 효관공 근화 김희는 우의정을 지냈다. 증조 김제시는 순릉직장을 지냈다. 조부 김조현과 부친 김영학은 모두 벼슬 하지 않았다. 생부 김영윤도 음관이었다. 김지수는 1845년 12월 14일에 간산의 시골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도 총명하였고 행동거지가 무게 있어 함부로 웃거나 말하지 않았다. 8살에 어머니를 잃었으며 11살에 당숙부 김영학의 양자가 되었다. 16살에 부친상을 당하여 매우 슬피곡하며 우니 조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흐뭇해하였다. 20살부터 선대의 학문을 이어받는데 뜻을 두어 일찍이 과거를 사양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한 학문에 몰두하였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숨겨진 바위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감흥이 일었다. 그로 인하여 심함이라 이름 짓고 그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 예전에 황강공 김계휘가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고 독서하는 데에는 산사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영은사로 가 정회당을 짓고 노비와 경작지를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서적을 비치하여 여러 제자들과 매일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도 공부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어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자손들이 세습해 오다가 정유재란 당시 화재로 건물과 서적이 모두 불에 탔다. 이때에 이르러 김지수가 동지들과 함께 대승전 옆으로 건물을 옮겨 세우고 서적을 갖추어 선대의 뜻을 이었다. 친족 어른인 성제 김영은과 연제 송병선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이를 도왔다. 매년 9월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강학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질문하곤 하였다. 또 양성당이 있는데 이곳은 문원공 김장생이 돌을 강론하던 곳이다. 그때 양성당 건물은 허물어지고 남은 명성도 점차 사라질 즈음 김지수가 개연히 탄식하며 돈을 객출하고 개를 조직하여 다시 지었다. 1907년에 또 화재가 발생하여 유생의 명부와 약간의 경전만 남았다. 김지수가 유안과 남은 경전을 영은사 서재로 옮겼다. 도남서원 소장의 책판이 빠지고 없어진 부분이 생기자 또 개를 조직하여 책판을 보충하였다.
김지수는 학문함의 소학, 가래, 근사력을 도리를 밝히는 기본 과목으로 삼았다. 또 주자의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원리는 고듬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았다. 경전을 공부할 때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반복하여 그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고 그 알을 지극히 하여 실행에 옮겼다. 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잘 길렀으며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하는 데 노력하였다. 제자백 가서에 이르기까지 깊은 뜻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가장 힘써 노력한 것은 예학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내력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1920년에 부인 신씨의 상을 당하였다. 어떤 사람이 의심나는 글과 특수한 상황에 맞는 의뢰를 가지고 와 질문하면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마치 자기의 일처럼 설명하였는데 조금도 애매하거나 머뭇거리는 말이 없어 모두 김지수를 예학의 으뜸으로 추대하였다. 개운 김공, 입제 송상국, 규정 서상서와 같은 여러분들이 매우 칭찬하였다. 연재 송병선 공도 말하였다. 김지수의 덕행과 기량은 사계 선생과 매우 흡사하여 그의 풍모가 배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우 공경하고 중히 여겼다. 1892년에 가감역에 임명되었으나 그의 봄의 아들 김용헌의 상을 당하여 다시는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제자들도 받지 않았다. 1894년 이후 외적들이 가득하여 윤리 강상은 모두 무너지고 기이하고 음란한 풍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온 나라가 빠져들었다. 김지수는 이것을 걱정하여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자취를 감추고 은거하여 노후를 보내려고 하였다. 1900년에 부인 이씨의 상을 당하였다. 1905년에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않았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해 크게 통곡하더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문을 닫아 손님을 사절하고 자결을 생각하였다. 12월 12일 이른바 은사금을 엄하게 거절하여 물리쳤다. 그리고 곧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적이 만약 계속 은사금을 보내온다면 마침내 틀림없이 내 몸에 누가 있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나의 고결함을 지키는 것으로 자처하겠다. 그리고 먼저 집안일을 일일이 지휘하고 대대로 전해오는 문고와 저수를 모두 묶어 며느리에게 부탁하며 잃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3일 적의 은사금이 또 도착하였다. 이때 김지수는 마침 눈병과 어깨 통증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사촌 동생 김용헌을 시켜 물리치게 하였다. 다음 해 정월 13일 적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물리쳤다. 4월 13일 적이 또 와서 더욱 심하게 협박하였다. 이에 김지수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을 알았다. 마침내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김문수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죽거든 외국의 물품을 쓰지 말고 수인은 순수하게 솔잎즙으로 물들인 것을 써라. 장내에는 검은 비단은 먹으로 물들이고 붉은 비단은 또한 솔잎즙으로 물들여라. 장지는 이미 아천 첨추공 김수택의 묘 오른쪽에 자리를 보아놓았다. 그리고 장내는 간소하게 하라. 편지 말미의 가사는 아득한데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도다. 라는 8글자가 있었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당질 김용찬이 와서 말하였다. 외적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치가 자명하지만 청음 김상원이 청나라 조정에서 그랬듯이 겸손하게 말씀하여 거스르지 않는다면 저들도 틀림없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지수가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내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 17일 적이 또 체포해 가려 하자 김지수가 말하였다. 내가 병이 심해 약을 먹고 있는 중이니 약을 먹고 나가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목을 메었다. 며느리 박씨가 황망하게 울며 구하려 하였다. 김지수가 말하였다. 포로나 노예에게 욕을 당하는 것이 어찌 절개를 지켜 죽는 것만 하겠느냐. 지금 네가 나를 구하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들보에 목을 메고 숨을 거두었다. 이때 가족으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홀로 된 며느리와 양손 김원중이 있을 뿐이었다. 향년 67세였다. 유언에 따라 연산 봉곡 간좌에 장례하였다. 김지수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양어머니 신씨 부인을 섬김에 정성껏 뜻을 받들었다. 숙부모를 섬김에도 일상의 언행에 거스름이 없었고 비바람이 치거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살피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제삿날이 되면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종일 단정히 앉아 외부 사람을 첩하지 않았다. 여러 대의 조상 묘에 망주석과 상석을 갖추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종고조인 목관공이 불행히 자손이 없어 오래도록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무덤마저 허물어졌으므로 봉분을 하고 잔디를 입혔다. 또 돈을 모아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집에 병든 일꾼이 있었는데 1년이 안 되어 축자 품삯을 내어 염습하여 장사 지내고 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사람을 시켜 그 묘를 보호하게 하였다. 이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나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김지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힘써 온후하게 하였으나 의와 이를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한 칼로 나누듯 분명하였으니 위험이 있어 함부로 범할 수가 없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지사는 죽을 것을 잊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뜻을 삼은 뒤에 의리가 중해지고 생사를 따지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른바 가난하고 천하며 근심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그 뜻을 어지럽히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지수는 인품이 특출하고 위험이 있어 수많은 사람 앞에도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넣어두는 상자에 몇 편의 시와 산문이 있었다. 산문은 구어체로 되어 있으며 시는 평이하고 단박하였다.